자, 여러분,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기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공학을 배우는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 이게 재미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즘 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기 자동차는 이게 전기로 가는 자동차인데 이게 우리 기계공학에서 공부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기계공학의 분야인가요? 부터 해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발전소에 취직하는 거는 왜 그런가요? 발전소는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업하면서도 연력학이나 이제 뭐 열전달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 처음에 이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기계라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좀 많이 나오는 대답이 기계는 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뭐다라는 어떤 대답을 내기보다는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계, 영어로 하면 머신이죠, 그죠? 자, 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좀 찾아보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키워드로 이제 기계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에 대해서 찾기도 하고 이제 위키피디아도 봤는데 위키피디아에도 나름 정의가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에너지나 뭐 일을 전달하는 어떤 장치들, 뭐 운동과 관련된 뭐 그런 장치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기보다는 기계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기계를 공부하면은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기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자니까 먼저 좀 이렇게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에너지인데 일은 보통 다들 알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일, 뭐 아니면은 막 어떤 정신적인 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계공학 그리고 이제 물리 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계공학에서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죠, 그죠?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단위로는 뉴턴 미터고 이 뉴턴 미터를 우리가 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도 유닛이 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이렇게 좀 대답이 약간 애매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누구나 일이 뭔지 에너지가 뭔지는 다 아는데 이거를 이제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일이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이제 힘 곱하기 움직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뭔가 어떤 대상의 상태가 이제 변했거나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만큼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이 힘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힘하고 어떤 움직인 거리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변화, 상태나 위치나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변화량만큼을 보통 우리가 일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일을 하면은 뭔가가 움직이고 뭔가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양들을 이제 정량화하면은 그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뭔가 움직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그게 일이라 그러면은 자,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이제 에너지랑 연결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에너지 자체만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일로 변환을 하면은 언제든지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을 발생시켰다는 거는 뭔가 우리 주변 이제 현상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죠? 힘과 그 거리만큼 뭔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텐셜, 그러니까 이제 잠재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인 거죠.
그 잠재력을 우리가 일로 변화시키면 일이 되는 거고, 그 일을 아직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줄이라는 에너지의 단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은 이미 일어난 변화고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라 그랬어요. 그 상호 작용으로는 서로 이렇게 컨버터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환 가능한 거죠. 에너지가 일이 될 수 있고 일을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효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가 다 완벽하게 변하진 않죠. 이제 손실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기계공학, 기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은 일과 에너지, 요 두 가지의 관계. 일은 이미 일어난 변화, 우리가 뭐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유용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이라는 거는. 그리고 에너지는 이게 유용하건 아니건 간에 어떤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에너지 자체는 이제 우리가 뜨거워서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 안에 있는 공기를 팽창시켜서 피스톤을 밀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피스톤이 움직이면 그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음. 자, 이제 뭔가 기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자, 기계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머신이라는 걸 놓고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논문도 보고 했는데, 한 1800년도 어느 시점쯤에 독일 과학자가 굉장히 제가 보면서 이렇게 야, 굉장히 정의를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변환하는 장치, 디바이스를 기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들을 이제 기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그것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굉장히 어,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enable 앞에서 가능하게 하다의 en하고 이 genius 뒤에 엔지니어링에서 이 뒷부분은 genius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genius를 enable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천재적으로 뭔가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거를 굉장히 이제 뭔가 똑똑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을 다시 얘기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로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멋지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 그 장치를 고안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계공학에서 특히 기계 중에 딱 기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이제 기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자동차가 기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움직이고 뭐 금속도 있고 뭐 안에 엔진도 있고 복잡한 장치가 있고 뭐 작동을 하니까 기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 정의에 한번 빗대어 봅시다. 자,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인데, 자, 요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자동차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변환하는 대상 에너지가 뭐냐면은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계공학에서 모든 에너지, 대부분, 모든이라고 하기보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은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고 대상으로 변환시키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친숙한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부분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료를 넣으면은 이제 공기와 함께 연소를 시키죠. 그 연소를 시키면은 이제 연소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피스톤 내부에서. 그럼 이제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 피스톤을 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일로 변환되는 장치입니다. 이제 엔진이죠, 엔진. 근데 이 엔진이 피스톤을 밀게 되면은 이제 바퀴를 회전시키게 되죠.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것도 우리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 장치 위에 타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편리한 장치인 거죠. 대표적인 기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자동차를 봐도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구나라고 보면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자동차는 물 위는 못 다녀요. 물 위는 못 다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물도 다니고 싶은 거야. 그 장치가 뭐냐면은 배죠, 그죠? 배입니다. 뭐 어떻게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배가 이렇게 스크류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물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하는 장치가 배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배는 보면은 사실상 이 기계공학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장치예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얘기할 텐데 구현,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 구현된 방법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태에 맞춰서 디자인해서 고안했을 뿐이지 작동 원리는 같은 거죠.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의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터빈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밀기보다는 뉴턴의 제2법칙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고온 고압 가스를 연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연소를 이용해서 고온 고압으로 만든 다음에 제트로 뒤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반장에서 추력을 얻어냅니다. 왜냐? 바퀴로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추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기체를 물론 양력의 보조를 받긴 하지만 이제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자동차, 배도 자, 작동하는 주변 환경이 다를 뿐이지 기본 원리는 우리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장치의 구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력을 극대화시킨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로켓이 되는 겁니다. 로켓. 양력도 이용하지 않고 추력만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장치를 고안할 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요.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다른 일로 변환하는 거죠. 그죠? 변환을 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장치를 그 상황에 맞게 고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의 강성이라든가 엔진 피스톤 실린더가 이 압력을 버틸 수 있는가 아니면 부서지는가 이게 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링크 메커니즘이나 기계 장치나 금속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계공학의 기본 역학 고체역학, 재료역학, 그리고 어쨌든 모든 기계 장치는 주변에 있는 유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유체역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와 일을 다른 에너지와 일로 변환하는 열 효율, 그 다음에 그 변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열역학, 그리고 항상 열이 동반되니까 그 열을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에 하는 이제 열 전달. 그 다음에 이런 기계들은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력학, 진동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은 이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엔진을 열고 점화 플러그를 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선택이나 나중에 이제 뭐 교양 과목 같은 데서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상 그게 기계공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뭐 타이어를 어떻게 간다든가 뭐 비행기 엔진에 터빈을 분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계공학의 어떤 핵심 과목은 아니에요. 학부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전기 자동차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팬시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멀리 가지 말고 10년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던 비행기나 뭐 자동차나 하다못해 조금만 더 가면은 옛날에는 전기 기관차가 있었어요. 그죠? 기차가 전기 엔진으로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 기관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전 아니면 한 20년 전만 해도 디젤 기관차가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KTX는 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제 기차들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하고 고안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적당하게 고안을 하지만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장치가 개발이 되면은 그 구현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설계나 디자인 자체는 항상 바뀝니다.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디자인이나 장치의 어떤 작동 구성에 대해서 그냥 그 현상 뭐 예를 들어 점화 플러그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버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할 때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10년 5년 뒤에는 그 구체적인 어떤 뭐
이제 장치의 구현에 대해서는 장치가 어떻게 이제 조립이 돼 있으니까 뭐 분해를 하고 고치고 이런 너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 그 지식이 쓸모 없어져 버릴 이유가 이제 쓸모 없어져 버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허탈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학부 때 배웠던 거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배웠던 거는 연력학 이제 고체 뭐 유체 동력학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그 연료전지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뭐 수소라든가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모터에 전달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에 쓰는데 그럼 이게 기존에 아까 내가 얘기한 여러분들한테 증기기관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그다음에 지금 전기 자동차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구현은 굉장히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구현 자체에만 집중해서 배우면은 이 세 가지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기, 개솔린,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증기나 뭐 개솔린 이제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나 전기기관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다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단지 재료하고 이제 장치의 효율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엔 이런 형태들로 썼을 뿐이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지. 뭐 결국에는 비슷한 시스템이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증기기관을 썼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했던 게 열에너지로 팽창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스톤 실린더를 만들고 보일러를 외부에다 만들어서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봤던 뭐 기차 이제 뭐 영화에서 뭐 기차에 보면 석탄을 막 들이붓죠, 그죠? 석탄을 부으면은 얘가 증기를 팽창시키고 그게 이제 피스톤을 밀었던 거예요. 자, 이 경우엔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을 가해주는 부분하고 실제로 팽창하는 기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열은 열대로 넣어줘야 되고 보일러라는 게 따로 필요했어요. 물을 이제 증기로 팽창시켜서 피스톤을 밀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석유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얘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소 가스를 만드는데 석유가 굉장히 적은 양으로 타면서 연소를 해서 이제 연소 가스가 되면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이 증기기관의 증기 팽창 부분하고 연소 부분을 그냥 합쳐서 피스톤 실린더 내에서 연소와 팽창을 동시에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지죠, 그죠? 증기기관으로는 소형차, 자동차 사이즈를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근데 어떤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시스템을 고안하니까 이게 개솔린 자동차가 이제 일반 이제 개솔린이나 디젤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둘 다 결국에는 어떤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변환했냐면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팽창을 시켜서 열 에너지로 팽창을 시켜서 그 팽창되는 압력에 의한 팽창에 의한 움직임을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열에너지로 의한 팽창으로 피스톤 실린더를 안 밀고 내부로 배출시켜서 추력을 얻으면은 비행기가 되는 거고 그 추력을 극대화시켜서 양력도 필요 없어지면은 로켓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엔진들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런 기존에 있던 장치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냥 그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조립하고 빼고 이게 아니라 그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개솔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치들도 계속 만들어냈겠죠, 그죠? 그런 지식들이 이어지면서 자, 그럼 이제 아까 물어본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전기니까 기계공학과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볼 때는 개솔린 자동차나 증기나 전기 자동차나 다 결국에는 비슷한 원리예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럼 이제 묻겠죠. 교수님, 전기 자동차에는 열이 없는데요. 전기를 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전기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전기 자동차가 왜 안 나왔냐면은 전기는 금방 사라지죠.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건전지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게 뭐 에너지 밀도도 높지 않고 이제 중간에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바로 이제 차에 쓰기보다는 그냥 연료를 바로 열 에너지로 바꿔서 팽창시키는 게 효율이 훨씬 좋았던 거죠.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중간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름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 경제성 있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배터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 엔진을 이제 시동을 걸면은 엔진이 돌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가건 안 가건 엔진은 돌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돌기 시작할 때 이제 클러치를 안 밟아가지고, 아, 요즘은 오토 자동차구나. 근데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데 차를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엔진이 도는데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일은 사실 그냥 우리가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음. 근데 이 중간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엔진이 돌 때, 아니면은 이제 그냥 바퀴가 그냥 내리막에서 돌 때 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어서 저장할 수 있으면은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하이브리드 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링 하는 에너지나 이제 바퀴가 내리막에서 돌거나 아니 브레이크 밟을 때 생각하는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배터리에 저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안에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말자 이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발전소죠, 발전소. 발전소에서 그냥 이제 터빈을 돌려서 굉장히 밀도가 높고 고출력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 공급한 다음에 요 엔진 빼버리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빼버리고 그럼 가볍고 작아지겠죠, 그죠? 그냥 자동차 안에다가 기존에는 그 주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내가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죠. 그죠? 이 배터리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모터랑 연결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개솔린 엔진과 베이퍼 엔진,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에서 개솔린이 요 이제 이 열을 가해주는 부분하고 기체가 팽창해주는 부분을 합쳤더니 개솔린이 된 거고, 이제는 아예 열에서 팽창하는 부분도 빼버리고 그 에너지를 그냥 이제 어떤 집적화된 어떤 중심의 발전소에서만 돌리고 그 나온 전기를 이렇게 분배해서 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가 지금 여러 대의 전기 자동차들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한 장소에 넣느냐, 한 장소에 넣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느냐, 아니면은 같은 장소에 두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 제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효율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기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장 효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 문제를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내부의 뭐 저장 용량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이 충전량, 그 다음에 뭐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공급해서 전기를 일으키죠, 그죠? 아예 수소를 태워서 열 에너지로 만들지 않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뽑습니다. 근데 이 수소 연료전지, 하이드로진 퓨얼셀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많은 양의 수소를 공급해야 되고 이것의 반응성을 높여야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제어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의 어떤 스택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발생해요. 증기기관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가솔린으로, 그 다음에 개솔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환경오염 문제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개선하고 이런 방향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구현된 시스템들이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구현이 되지만 구현도 됐지만 나름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럼 이거를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방향성과 비전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연료전지에서도 이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안에서 이제 유로를 통해서 나오고 뭐 가스 디퓨전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퓨전되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유체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이런 스택들의 조합에 들어가는 재료역학, 증기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의 상변화, 석탄이 주는 열량, 개솔린도 마찬가지죠.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그 열이 에너지로 변환됐을 때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이 피스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폭발 에너지를 이 피스톤의 재료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고체역학이죠, 그죠? 이런 피스톤 랭크의 이제 크랭크의 상하작용을 어떻게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바퀴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뭐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고 뭐
뭐 바퀴에 연결함, 뭐 멈출 때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동력학, 기계 진동 다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학문이 기계공학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기자동차가 기계공학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들어도 이제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 전공 선택에서 이제 확실히 그쪽으로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인 4대 역학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형태나 에너지를 일이나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일이나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에 대해서 일단 핵심적으로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부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제 학부 레벨 기계공학의 목표입니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 기계역학, 진동, 동력학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증기기관이건 내연기관이건 전기 자동차건 뭐 연료전지건 이쪽으로 그거를 배운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굉장히 많이 이제 금방 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뒤, 20년 뒤. 자,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장치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형 핵 원자로를 개발해내서 내부적으로 연료 주입 없이 계속해서 일을 뽑아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재료적으로 연력학 에너지 정도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현 가능한 기술이 없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 배운 원칙이 그때 가서 쓸모가 없어지느냐? 아니죠. 여전히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들은 구현될 거고 개선될 거고, 그죠?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왔다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증기 시간에 증기의 시대에 증기기관만 배웠어야 될까요? 내연기관의 시대에 내연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중적으로 그냥 그것만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행기에서의 제트 엔진만 배울까요? 로켓의 추진 엔진만 배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이 모든 시스템들은 공통적인 원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공학,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변환하는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학들을 배우는 게 우선이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거 위해서 내가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뭐 증기기관, 아직 발전소에서는 씁니다. 뭐 증기기관이라든가 뭐 내연기관이라든가 뭐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핵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료전지 같은 기술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원리를 다 가르치고 이런 증기기관이 하나하나 어떻게 구현되는지 비행기, 자동차까지 다 하면은 아마 한 10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언제 써먹을 겁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나 회사는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 거예요. 세부 분야가 나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결국에는 공통적인 원리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원리, 굉장히 오랜 인류의 역사상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된 지식이죠, 그죠? 그걸 받은 다음에 실제 세부 필드 가면은 이런 세부 필드들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그 해당 필드에서의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뭐 굉장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힘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기계공학 와가지고 자동차 이제 뭐 엔진 오일 갈고 자동차 엔진 수리하고 이런 걸 배울 줄 알았는데 맨날 수학만 시키고 뭐 연력학 이제 열전달 들어갔더니 철학적이만 얘기하고 막 아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배운다고 내가 자동차 뭐 터보 찾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터보로 바꾸고 이런 거 할 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아닌 거죠. 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응용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자, 그 기본적인 원리가 굉장히 옛날 지식 같지만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미래의 기술들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미래에 우리가 아직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뭐 연료전지,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무슨 장치가 또 어떻게 구현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방향성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나 일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술이 발달해 가겠죠. 그죠?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도구가 뭐냐면은 바로 수학이죠. 자,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굳이 내가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기계공학도라면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기계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고 발전해 왔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나오고 어떤 기계 시스템, 머신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가겠다라고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공학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기계공학 공부하면서 힘내길 바라고 졸업하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